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에서 복식미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희량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패션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했는데 제가 그 포스터에 있는 강연 제목은 글 쓰는 취미 더하기 패션 전공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 제목은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저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답을 완전히 찾지 못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제가 이 질문에 탐구한 과정을 적은 책이고 이 제목이야말로 제가 오늘 해드린 이야기의 중심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PPT 화면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 글 쓰는 취미 더하기 패션 전공이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보통은 패션 에디터를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국어 국문학과가 학부 때 원전공이었고 의상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너 그러면 패션 에디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은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제 좀 중구난방인 이력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국문학과랑 의상학과를 복수 전공해서 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ESG 경영 컨설팅 일을 한 3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박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강연을 하게 된 이유인 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책이 저한테 이제 강연을 요청하게 되신 가장 큰 이유일 텐데 이 강연의 주제가 성공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출간을 한다고 해서 제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도 않았고 뭐 수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문적인 진로나 뭐 그런 방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변화하지 않아서 저는 이 책이 제가 지나온 과정에 대한 1차적인 정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간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대해온 일이기도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성취고 이런 성취들이 하나 둘씩 모였을 때 어쩌면 각자가 정의하는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의 하나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세 가지로 제가 챕터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탐구를 하고 이래 왔는지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이 가장 길어요. 어쩌면 저희 연구실에 대한 소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공부를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학원생이라는 앞으로 공부를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오늘 이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대학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대학원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들어서 어쩌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각자에게 좀 서로 다른 의미로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의 삶의 궤적은 이런 챕터로 좀 나눠봤는데요. 유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막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것부터 얘기할 거는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위인전 시리즈가 있었어요. 외국인 시리즈가 있고 한국인 시리즈가 있고 이랬는데 제 동생이랑 최위인이 누군지 얘기하면서 막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좋아하는 위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최위인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렵 어렵지 않은데 바로 코코 샤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패션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코 샤넬을 좋아했던 이유는 뭐 화려하고 멋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분의 위인전을 읽었을 때 저를 굉장히 감탄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을 저지라는 소재로 만든 거예요. 저지는 니트 소재 중에 하나고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 당시에는 남성용 속옷으로만 활용이 됐었던 그런 소재예요. 근데 샤넬은 이거를 여성의 외출복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었고, 이거 말고도 그 리틀 블랙 드레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검은색이 장례식장에서만 쓰였던 그런 색깔인데 이거를 일상적인 드레스로 다시 다르게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샤넬은 통념을 뒤집었던 인물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를 되게 매료시켰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규범적인 거에 구애받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청소년이 됩니다. 제가 10대 때, 그래서 저는 이런 통념에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고 싶었고, 그런 그 중이병과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막 대학 왜 가야 되냐고, 뭐 대학 네임밸류 왜 따지냐고 이런 생각 엄청 하면서 공부 왜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음악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좀 무서운 거예요. 그쪽으로 완전히 퐁당 빠져버리기에는. 그럴 때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항적인 마음은 이렇게 품고만 있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이 그냥 너 대학 가야 돼, 대학이 중요해 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왜 중요하지?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저한테 맞는 방향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랑 막 조율을 해가고 타협하면서 제 판단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렸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와서 국어 국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국문과는 저랑 정말 잘 맞는 학과였는데 여기 오니까 계속 통념을 비트는 시각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감탄했던 게 그 지금은 퇴직하신 한기영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었어요, 제가. 근데 교수님이 서정시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보통 서정시 생각하면은 되게 아름답게 그 얘기하는 그런 시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정의 뜻은 정서를 펼친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거는 막 분노하고 욕설을 내뱉고 이런 시야말로 서정시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어느 정도 고정관념에 기반해 있고 절대적이지 않고 예외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국문과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 현재 저의 공부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하는 게 국문과가 저의 뿌리고 그 가지가 의상학과랑 이렇게 패션 쪽으로 뻗어나갔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의상학과 복수 전공을 2학년 2학기에 하는데 국문과에서는 막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비평하는 과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부분이 부조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데 의상학과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관련이 없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패션 디자인과 옷을 만드는 것과 이런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재미가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이제 국문과에서 배운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분야는 정말 사치스럽고 낭비적이고 막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패션 산업에는 절대 종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졸업작품 패션쇼를 하면서 적성에 정말 옷 만들고 이러는 게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짐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때 제 졸업 작품을 맡아주셨던 교수님이 지금 제 지도 교수님이거든요. 그 교수님이랑 면담을 할 때 교수님께서 너의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막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패션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고 기록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너의 자산이 될 거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판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는 막 둥둥둥 떠다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비판한다는 거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이 막 부족한 상황에서 막 그냥 마음에만 안 들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산업에서 물 사용량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냥 우리가 옷 만들고 할 때 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엄청 많았고 그거를 하나 둘씩 탐구해 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대학원생의 자질이 보인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때 뭐 패션 산업의 노동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염색 이런 걸로 인해서 수질오염 문제라든지 폐기물 문제, 온실가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런치에 글을 하나 둘씩 막 조사하면서 했었는데 이때가 2019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1호학번이고 칼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15, 16, 17, 18 학교를 다니고 19년도에는 완전히 수료를 해서 뭐 인턴이고 일 알아보고 막 이래야 됐던 시기였어요. 근데 대기업에 가기는 싫었단 말이죠. 제가 계속 막 대학 왜 가야 돼 하는 것처럼 대기업도 왜 가야 돼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사람인에다가 지속가능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에 그냥 지원을 한 거였어요. 제가 어제 이거 검색해 본 거였는데 되게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저 이런 거 지원했거든요. 지속가능 보고서 인턴십 같은 거.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에 당시에는 지속가능 경영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막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1년에 ESG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엄청 바빴고 엄청 바쁘게 살았고 그 주로 ESG 보고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다가 중간부터는 공급망 ESG 관리하는 쪽으로 빠져서 그쪽 일을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계속 글을 쓰고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는 초반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 점점 제 관심사가 다양성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근데 그게 제가 혼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까 뭐 폐기물 문제, 온실가스 문제 하나 둘씩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더 알아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놓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기업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례처럼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를 들어서 평가 대응을 하면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언제까지 뭐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 설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해진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고민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외부 평가나 아니면 고객사의 요청이나 이런 거에 급급해서 좀 대응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이때.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놓고 다른 문제들을 막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 패션 산업의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규정하는 이상적인 몸이 얼마나 협소하게 규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은 돌체인 가바나의 광고인데 유명한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인 모델이 나와서 젓가락으로 피자를 먹는데 이걸 되게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라다나 구찌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들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모욕을 유발하는 그런 디자인들이다. 이런 비판들이 막 있었던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면서 글을 계속 썼던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막 혼자
또 새로운 문제는 뭐가 있지? 막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그때 기고하던 글이 있었어요. 아니 기고하던 웹진이 있었어요. 21년 말부터 24년 말까지 제가 만 3년을 여기다가 기고를 했는데, 여기는 뭐 원고료를 받거나 한 거는 아니고 그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웹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주의 간격으로 제가 기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감일이 생기니까 계속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음에는 뭐 쓰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패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감일이 없으면 저도 지금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제가 계속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었고, 그러다가 글을 쓰다 보니까 저 혼자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점점 느끼게 되고,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저희 교수님을 종종 뵙고 있었어요. 한 1년에 한 번, 한두 번씩 뵙고 있었는데, 교수님을 뵐 때마다 되게 좋은 소스를 얻는 거예요. 글을 쓰기 너무 좋은 소스를.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어떤 패션에 대한 뉴스가 있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의 해석을 듣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고, 저한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시고 막 이래서 교수님 밑에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1호학번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지만, 그래서 학교에 왔는데 제 적성이랑 흥미에 정말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봐야 하는 중요한 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 논문 저 논문 막 읽으면서 보는데 서로 인용을 하면서 계속 논의가 이어지는 이 과정이 뭔가 커다란 대화 같고, 이 학술장에 대해서도 좀 경이롭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이런 길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와서도 계속 글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좀 깊이도 깊어지고 뭐 글도 쌓이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은 아까 말했던 웹진에 기고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환경에서 제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브런치가 됐든 그 안티에그라는 웹진이 됐든 온라인 환경에서 글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살짝 제 글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글은 살짝 무거운데 그러면 지면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책을 내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근데 뭐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제가 어느 정도 여러 주제를 다 다뤘다고 판단이 들 때 뭐 제가 직접 출판사에 투고를 해보거나, 어쨌든 지금은 좀 글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산진이라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제가 흘러왔던 길을 돌이켜 보면서 뭐 어떤 점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지 보면은, 하나는 뭔가 사회적으로 이 나이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지금 저에 대한 확신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에 계속 학생인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친구 중에 막 대리단 친구도 있고, 그리고 대기업에 가서 재테크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벌써부터 자산을 막 차곡차곡 쌓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을 보면 조급해지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는다는 거를 알아서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고민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건 아직 저한테 어려운데 조금씩 꾸준하게 글을 썼던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마감일이라는 제가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제가 처음에 글을 쓴 게 2019년이었고 책을 쓴 게 2025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6년 동안 쓴 글이 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책 한 권 나온 게 뭐 되게 가성비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삶의 모든 게 가성비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오면 하나의 성취는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출간이 중요한 결과가 아니라 저는 제가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하고 탐구했던 과정 자체가 정말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공부하는 거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근간이 되어 있고 이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니까 논문 하나 읽고 책 하나 읽고 하는 과정들이 나중에 어떤 씨앗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책을 쓰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는지, 어떻게 책을 쓰게 되었는지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어떤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주제가 있어서 그거를 막 다루느라 하나하나 깊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제가 글을 쓰면서 계속 의식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국문과를 비롯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좀 진지하고 학술적인 분야라는 인식이 있죠.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숨겨진 부분을 폭로를 하고 이런 공부들을 해오는 분야잖아요. 근데 패션은 그런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 자체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패션은 진지하지 않고 학문적인 가치가 낮은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못해요. 학문이랑 연결을 시키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패션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젠더화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의상학과가 수상관 별관에 있잖아요. 근데 한 몇십 년 전에는 호암관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정대학 소속이었어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죠. 가정대학에 의상학과가 있다는 것은 여성적인 분야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상학과는 여초 집단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옷과 관련된 많은 일들은 여성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에 유튜브에 그냥 패션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나오는 콘텐츠들은 다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링 팁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패션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계속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패션은 사회 구조와 현상과 밀접한 분야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패션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양면적인 특징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으면은 그걸 따라하고 싶잖아요. 근데 또 그걸 완전히 따라하면 안 돼요. 나는 좀 특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과 차별화하고 싶은 욕구와 동시에 동질화하고 싶은 욕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모순되는 욕구잖아요. 전혀 다른 욕구인데 이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죠. 패션이라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럭셔리 패션은 보통 우리가 상류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럭셔리 브랜드가 그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대중이 필요합니다. 대중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위에 있는 브랜드야 라는 거를. 그래서 이 코스메틱 라인이나 향수 제품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한테 누구나 손을 뻗어서 살짝 닿을 수는 있는데 모두가 잡을 수는 없어서 계속 손을 뻗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 선망의 지위를 확립해야 하는 이런 점들이 사실은 럭셔리가 우리가 한쪽 면만 볼 때는 그냥 상류에 있는 브랜드다라고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대중에게 열심히 어필하고 있는 뒷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통해서 패션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회의 모순적인 구조, 숨겨진 이면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중심으로 저는 3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이 모든 내용이 저의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탐구해왔던 분야들이에요.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과 문화 전유라는 주제들인데 이 주제들은
패션이 지금 계속 추구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패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뒤처지는 거거든요. 패션은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패션계는 그래서 그 선진적인 어떤 대화나 그런 유행 같은 게 있으면은 절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제들이 지금 선진적인 담론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패션계는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데, 뭐 다양성도 추구하고 하는데 완전히 바꾸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존의 고객을 놓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 진보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이런 계속 양면적인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이런 과제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나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보면은 정말 많이 이야기가 된 부분이 토크니즘이라는 개념입니다. 토크니즘은 토큰이라는 뜻은 원래 징표, 표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용에 불과한, 지금 이렇게 제가 그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가지고 왔는데, 쉽게 말하면 보여주기식으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지금 사진 보시면은 백인 모델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흑인 모델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종에 관해서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지금은. 근데 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나 장애인 모델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좀 이런 소수에 그치니까.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럼 런웨이에 엄청 많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할 때 대부분의 마른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 모델, 그것도 이렇게 좀 몸집이 큰 플러스 사이즈 모델 한두 명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들의 그 소수라는 점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체형을 생각했을 때 뭐 하체가 좀 통통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다리가 다 말랐는데 배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형이 있고, 그 통통한 정도도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다양한 체형이 진짜 실제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사이즈라고 말할 만한 상징적인 몸이 런웨이에 들어와서 다양성을 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자의 존재 자체는 다양성의 맥락 안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에서 토크니즘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발망에서 발표한 가상 모델이에요. 좀 예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흑인 모델과 아시아인 모델이 굉장히 전형적인 그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상 모델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구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전형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계속해서 그 고정관념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종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젠다야라는 배우가 자기는 할리우드에서 수용할 만한, 할리우드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흑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흑인 중에서도 덜 흑인 같은 흑인이 미디어에서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너 진짜 외국인 같다라고 하는 게 칭찬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외모, 예쁜 외모, 이런 것들이 백인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시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산업 역시 이런 거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맥락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작년에 친구한테 요즘 외국 아기 머리색이 유행이래 하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외국 아기 머리색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백인 아기 머리색인 거죠. 근데 백인 아기 머리색이라고 하면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런지 외국 아기 머리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외국이 서양 국가가 되고
외국인이 백인이랑 등치가 되는 순간 다른 국가와 다른 인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29cm 저 어제 딱 캡처를 했거든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은 백인 모델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옷 살 때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서양인 체형이랑 우리 체형이랑 진짜 달라요. 제가 예전에 장화를 사려고 했었는데 그 백인 모델이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백인 모델의 종아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 길이감을 전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를 대고 제 다리에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위해서 백인의 얼굴을 저희는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저희도 이 백인 중심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 백인으로밖에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는 계속 서양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고 우리를 제외한 비서양은 업신여기고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러스 사이즈 모델에 대해서 좀 더 볼 건데요. 예전에 이것도 몇 년 전인데 자기 몸 긍정주의 운동이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운동이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 이제 알잖아요. 패션 런웨이에 어떤 몸이 등장하는지 그런 마른 몸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거에 반대해서 나타난 운동인데 근데 이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막 있었어요. 뭐 백인 모델이 중심으로 나타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백인 모델이 이런 사진처럼 좀 섹슈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딱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신체가 등장한다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패션 산업에서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때 한 가지 소수자 정체성만 눈에 띄게 만들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흑인, 뭐 장애인, 뭐 트랜스젠더 이런 정체성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신체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대 중후반에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의 등장이 좀 증가하던 추세였어요. 근데 2020년 들어서 이게 감소합니다. 이거 자체가 플러스 사이즈 모델에 대한 태도가 유행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플러스 사이즈 모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꼭 고민해야 하고 이런 주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트렌디한 논의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사이즈에 대해서는 계급 문제도 무관하지 않는데요. 요즘에는 그 저렴한 음식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뭐 편의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래서 빈곤할수록 비만율이 높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죠. 중산층이라 날씬한 것인가 아니면 날씬해서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이 날씬함에 대한 게 계급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연령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10년대 초반에 이런 스타일이 잠깐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레니 시크라는 이름으로 유행이 됐다고 했는데 그 보시면은 백발의 가발을 모델이 썼고 그 스타일링을 살짝 할머니 옷이 연상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을 입었죠. 그런데 얼굴을 보면은 아주 젊은 백인 비장애인 여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젊고 날씬한 백인 여성이 늙음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누구나 쉽게 소화할 수 없는 스타일을 잘 소화했을 때 패션을 이끄는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못하는데 나는 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소수자의 특징을 이미지로 이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진짜 그 실제 소수자가 처한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미지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거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 시니어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시니어 모델이 등장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날씬하고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비장애인, 백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보면은 나이에 비해서 그 노화의 징후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잘 늙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미용 관리에 대한 소비로 연결이 되고, 인종, 계급, 뭐 신체 이런 거에 대한 권력 구조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름다움의 몸은 정상의 몸이다 이렇게 제가 이 등호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정상의 몸은 전제예요. 당연히 정상의 몸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모델은 거의 등장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 모델이 등장할 때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장애인이 등장하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그런 형태의 신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들한테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 자체가 없다거나 많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공간에 나서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는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패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나 장애인 모델이나 노인 모델이나 예전에는 런웨이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 거 아닐까? 예전에는 그런 다양성이나 이런 개념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그들의 일상에서 받는 소외나 차별은 전혀 변화한 게 없다. 구조적인 차별은 그대로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저쪽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제가 계속 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의제가 왜 나왔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절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적극적인 비판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소니에서 콩코드라는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 게임이 출시 2주 만에 서비스 종료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 캐릭터가 보시는 것처럼 뭐 날씬하고 예쁘고 멋있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좀 다양성을 급진적으로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이머들이 많이 반발을 했었고, 그래서 빠르게 서비스 종료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뉴스 기사로는 그래요.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저는 모른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했을 때 대중이 따라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패션에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콩코드의 사례는 이 게임 산업의 PC 논란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급진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급진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강한 백래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서 얘기했던 이 적극적인 변혁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퀴어에 대한 부분도 글을 썼었는데 이 퀴어 이거 최근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배웠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복식사나 패션사가 거의 이성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퀴어의 관점에서 역사를 훑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 그래서 이게 관점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주류를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면은 비주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문화가 정말 많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그 볼룸이라는 하위 문화거든요. 여기서 드랙이나 이렇게 막 크로스 드레싱하는 그런 퀴어들이 나와가지고 막 런웨이처럼 따라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깅이라는 춤도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보깅이라는 춤은 이미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비주류의 문화가 주류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교육을 받은 방식이 그런 주류 중심의 교육이었다는 점을 알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구적인 관점으로 퀴어의 이야기에 접근하는 것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딜레마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양성에 대한 주제를 쭉 막 훑었는데 엄청 여러 가지 주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더 깊은 내용은 책을 보시면 되고 거기서 더 들어가고 싶으시면 저희 연구실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인데 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통은 환경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되잖아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그 패션 산업에 대해서도 뭐 새로운 재생 소재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AI를 도입해서 순환 시스템을 확립을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 지속 가능성은 사회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이 망가지고 기후 위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구는 지구일 뿐이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없어지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는 결국 그냥 인간의 위기일 뿐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역시 인간 사회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사회적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 작년에 세계 부자 순위를 포브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1위가 베르나르 아르노였습니다. 이 IT 기업 사이에서 자랑스러운 패션 산업이 이렇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LVMH 회장이고요. 뭐 루이비통, 디올, 로에베 여러 럭셔리 브랜드를 이 수많은 브랜드를 거느리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재산이 약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의류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급여는 시간당 약 1,000원이라는 그 기사를 제가 봐가지고 여기다가 적었는데 근데 보통은 이런 저임금 노동이 패스트 패션, 뭐 쉬인이라든지 자라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년에 기사가 나왔죠. 디올이 하청업체에 8만 원을 주고 그 가방을 만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보통 이민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뭐 효율도 없었다고 하고 안전장치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 디올 가방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구에서는 이거는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를 포함한 이런 서구에서는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제가 광물 캐는 거를 넣었는데 그 패션 산업이랑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저희 그
이거 화장품에 들어가는 반짝이도 다 광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광물 역시 이런 노동 문제로부터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사진을 잠깐 넣었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 저임금 노동이 이동을 해왔어요. 계속 예전부터 중국 동남아시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세기 초에는 뉴욕 맨해튼에 있었고요. 여기에 가먼트 디스트릭트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의류 제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아웃소싱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랑 홍콩이랑 이런 쪽에 의류 제조업이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역사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어 가던 시기에 열심히 의류 제조를 하시던 분들이 계셨고, 근데 이런 모습이 21세기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동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면서 임금이 인상되니까 저임금 노동을 찾아서 기업들은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임금 노동을 찾아다니는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세 군데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 의류 제조 공장을 테너먼트라고 불리면서 그 창고라든지 아니면은 가정집을 개조해가지고 이런 공장을 만들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테너먼트라는 그 용어가 쓰이거든요. 그 창신동 일대 이런 의류 공장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좁은 창고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열악한 동일한 노동 조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지리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사실 또 지리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영국 안에서도 저임금 노동이 있다는 그 내용이 다큐멘터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레스터라는 곳인데 여기에 가보니까 이쪽은 시급 5,000원을 받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이주민들, 이런 유색인종들이 다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미등록 이주민들도 막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1,000원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미국이었거든요. 그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자료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에서도 저임금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런 저임금 노동이 지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종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좀 더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는 멀지 않은 곳에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런던 패션 위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까지는 생산의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제 폐기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옷 버릴 때 여기다가 넣으시잖아요. 그쵸? 넣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여기에 넣으면은 저희는 보통 이 옷들이 개발도상국으로 가서 누군가한테 입혀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 80%가 간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앞에 여기 이쪽에 있는 사진이 가나 아크라에 있는 중고 의류 시장인데요.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중고 의류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옷들이 와서 바닷가에 이렇게 옷이 엄청 쌓여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칠레 옷 무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옷의 폐기마저도 비서구 국가 중심으로 저희가 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강연 자료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아까 제조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패션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생산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랑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국가들로 환경에 대한 책임이 전가될 수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어디서 보기에 인도였나? 어느 나라에서 선진국 너네들은 실컷 개발했으면서 우리는 왜 안 돼? 우리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들었거든요. 또 이런
이런 태도가 또 맞는다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런 구조를 저는 계속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구가 비서구를 수탈하고, 백인이 유색인을 수탈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수탈하고,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수탈하고,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화 전유인데요. 이 말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샤넬이 우리나라에 와서 패션쇼를 진행을 했어요. 크루즈 컬렉션이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샤넬이 우리나라에 와서 패션쇼를 하다니. 그런데 저희는 과연 이게 열광할 만한 일이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복식의 구조부터 저희가 봐야 됩니다. 의상학과는 아주 잘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보통 입는 옷은 서양 복식의 방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마네킹에다가 딱 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입체적이에요. 이 어깨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3차원으로 그 옷을 만드는 방식이고, 그래서 몸통에 정해진 몸통이 있고 그 몸통에 맞춰서 옷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복은 집에 한복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세요? 그 서양 복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한복은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게 한복은 바닥에 딱 놨을 때 펼쳐져요. 그대로. 그리고 짝짝짝 해서 상자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평면적으로 옷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앞에 봤던 서양 복식이랑은 전혀 다르게 옷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진 옷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만들어서 입었을 때 좀 주름이 자연스럽게 집니다. 그러니까 몸통에 맞춰서 옷을 만든 게 아니라 옷이 알아서 몸에 맞춰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런 한복의 실루엣과 주름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서양 복식이 정해진 몸의 형태에 맞춰서 옷을 제작하기 때문에 사이즈 체계가 더 만들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대량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상 막 쉽게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몸을 탁탁탁탁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고 하는 건데, 이게 필요한 거 역시 서양 복식의 체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서양에 의한 그런 근대화를 겪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한복을 캐주얼화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사이즈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옷을 입고 옷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서구적인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샤넬을 한번 보면은 정말 한복에 우리가 아까 봤던 한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치마하며 이 기세 모양하며, 이것도 아마 조각보를 생각하고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조각보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한복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한복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가지고 와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한복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럴 권리를 누가 주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서양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칼 라거펠트라는 권위 있는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그리고 샤넬이라고 하는 서양의 브랜드였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패션 산업에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문화 전유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지배 집단이 더 약한 집단의 문화를,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도용하거나 차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권력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문화 전유에 대해서? 아마 의상학과 친구는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저는
이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논의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이 정말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통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아오자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전통 복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 중간이 치파오입니다. 근데 이 아오자이에 대해서 이거는 베트남의 여러 그 긴 역사 중에 어느 한 시대에서 입었던 실제 옷을 고증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 프랑스와 미국과 중국과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옷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왜 이런 전통이 형성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서구의 시각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치파오의 경우도 실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평면으로 만드는 그 방식이 동양 복식의 특징인데 치파오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은 서구의 시각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경복궁 체험한복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잘 알지 않아요? 이게 진짜 한복이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를 한국인이라면 다 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만드는 방식도 이제는 거의 입체 구성으로 만들거든요. 이 어깨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서양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레이스 붙이고 막 이러는 것도 실제 한복이랑은 많이 거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뭐 과거의 여러 전통 문화들을 생각을 해보고 아 이거는 정말 역사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니라 남이 보기에 근데 그리고 그 남은 어떤 문화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어필이 잘 되게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전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AI가 많아가지고 AI로 한복을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기세 모양도 이상하고 이 어깨 부분도 이상하고 근데 사실 누군가는 이렇게라도 한복을 알리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맥락에서 잘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막 상업화가 많이 되고 이러면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거 좋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생각해봐야 된다고 하는 게 구찌랑 코스트코라는 서양 기업을 우리나라 전통 복식이랑 결합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굉장히 상업적인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은 그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엄청 그 유산이 길고 그 가치가 전혀 다른 맥락의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병치해서 보여주는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까 저희가 그 장애인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 모델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존재가 가시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유의미할 수 있는데 뭐 경복궁 체험 한복도 그렇게라도 한복을 입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자체로는 계속 문화적인 위계 질서를 답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양성, 지속 가능성, 문화 전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패션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분은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의 큐레이터인데 이분이 패션은 이 시대의 거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너무 잘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패션은 대중적이고 일상적이고 개방적이에요. 그 대중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패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것도 우리는 다 평소에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개방적이라는 거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션은 앞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보수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진보적인 척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적인데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인 논의를 좀 가볍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디자이너인데요.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패션쇼에서 기후혁명을 열심히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도 패션의 가능성, 그러니까 패션이 어떤 좋은 확성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건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런 새로운 움직임도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뭐 지금까지 막 토크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여러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흑인과 장애인이 겹쳐진 그런 교차된 그런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트랜스젠더인데 트랜스젠더가 되다가 말아가지고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려는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신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것도 패션 산업이라서 가능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제 소개를 할 때마다 의상학과인데 디자인 아니고 마케팅 아니고 옷 안 만들고 복싱 미학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부를 하는 무언가를 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학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영미권에서는 패션 스터디스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에서부터 막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학문의 영역인데,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계속 영미권의 자료를 살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문이라고 인정받는 그 여러 분야들은 이미 그 긴 역사와 계보가 존재합니다. 제가 최근에 동아시아학과 수업을 듣는데 그 동아시아로는 이미 1990년대에 여러 문학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막 이루어지다가 2000년에 동아시아 학술원이 개원을 하고 20년 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서 최근에 뭐 2020년에는 그 20년을 회고하는 논문도 나오고 이런 내용을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학자들의 시각으로 이런 공부를 하는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정말 부러워서 또 고민이 참 많이 됐는데, 근데 이제 패션은 이런 중요하신 분들이 논의한 분야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걸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이것 자체를 제가 극복해야 되는 시선이기도 하죠. 이렇게 남성 유럽 서구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패션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필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그쳐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패션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리는 이분들의 논의에 기대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가 저희 연구실에, 저를 포함한 그런 저희 연구실에 있는 것 같아요. 왜 넘어갔지 않? 왜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분야는 이렇게 다학제적인 분야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아주 다양한 연구들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많은데 뭐 박물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자기 문화 전유, 럭셔리 패션의 계급적인 문제와 뭐 페미니즘 관련된 얘기, 인종, 지속 가능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학교가 이제는 거의 시장에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장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분명히 사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주체를 양성하는 것도 학교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할 때 패션에 대한 학문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아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저는 어쨌든 책을 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의 큰 성취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성공은 요원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패션에 대한 이런 학문이 존재한다는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아마 그거를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김희량 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지금 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본 후에 현장 질문과 채팅창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의상이나 패션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으셨나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할 때 고민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아까 저의 전공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의상학과를 전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코코 샤넬을 엄청 좋아하기는 했지만 저를 꾸미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때 패션 블로거들이 한창 엄청나게 많이 생기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패션 블로거들의 사진을 계속 막 다운받고 독서실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패션 쪽으로 전공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왜냐면 의상학과나 이런 데는 패션 피플들만 가는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국문과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전공, 그러니까 단일 전공만 하기는 싫고 다른 부분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의상학과를 한번 해봐야겠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복수 전공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꼭 이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상학과를 전공으로 선택을 했고 고민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취업을 위한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편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은 크게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연사님께서 화면 밖으로 나가셔서 혹시 여기 같이 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패션에 대한 전문가는 옷 구매하실 때 쇼핑을 어디서 하시나요? 라는 재밌는 질문인데요. 저는 근데 옷을 잘 안 사요. 저 안 사려고 정말 노력하고 한 1년에 5벌도 안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금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저는 옷을 가지고 있는 옷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레퍼런스들 많잖아요. 핀터레스트나 막 이런 데 보면서 저의 옷장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아니면은 이제 엄마나 친구들 옷장 조금 기웃기웃거려버리고 너 이거 안 입어? 이러면서 좀 건진다거나 아니면 당근을 좀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 옷을 많이 안 사려고 엄청 애쓰는 편이에요. 옷을 많이 사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 욕구를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럼 다음 사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옷장을 열면 옷이 가득하지만 입을 옷은 없는 상황인데요. 자꾸 옷을 사지 않고 현명하게 돌려 입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번 답변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레퍼런스를 제일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막 확인을 하다 보면은 아 나도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이렇게 한번 입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블로그 같은 거를 보기도 하고 핀터레스트 찾아보기도 하고 제일 도움이 되는 거는 빈티지 관련돼서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트렌드에 구애받지 않고 개성 있는 스타일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옷이나 패션이 하는 이야기, 의미를 잘 들으려면 어떤 자질이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패션을 가지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인지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워낙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패션에 대해서 뭐 트렌드나 스타일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옷들이 제가 막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규범과 기호를 다 띠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옷을 어떻게 입고 올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제 강연이니까 수트처럼 이렇게 자켓을 입고 바지를 입고 막 이렇게 할까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성적인 옷차림이잖아요. 근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적인 옷차림을 한 거에 대해서도 막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성복을 입는 것은 또 남성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이런 딜레마 고민들을 계속 마주하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 답 없는 문제다라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저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사회의 여러 구조들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딜레마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줌 채팅창에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냥 가끔씩 이제 드는 생각들이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러면 이제 혼자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글 쓰시거나 하시면서 계속 이 패션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들의 이슈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순점 같은 걸 계속 파악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될 텐데 혹시 그러면서 약간 좀 괴리감이 온다거나 아니면 약간 현타가 온다거나 좀 나는 이렇게 급진적인 생각을 했는데 뭔가 사회는 아직 이렇게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좀 힘든 점이 있다거나 그런 힘듦이 혹시 오셨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완전 있고요, 현타. 현타 정말 많이 오고요. 저는 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하는 공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현타도 좀 있고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되게 주변 사람들 엄청 변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논문 읽는 것도 좋아하고 저희 수업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타 자체가 심각하게 저를 괴롭히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현장 질문 있는 분께서는 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문과 전공 관련해서 그냥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지금 의상 원전공인데 국문과 복수 전공을 생각 중인 사람이었어서 혹시 국문과를 가게 되신 계기는 뭔지랑 그다음에 국문과에서 배우는 거랑 의상이랑의 연계가 엄청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약간 두 개를 관련 지어서 같이 활동하셨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인문과학 계열로 들어와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사학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선배들이 하는 걸 보니까 사료 강독하고 이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그냥 국문과를 선택한 이유는 말하고 쓰는 연습 많이 하면은 계속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되게 단순한 접근이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문학 읽으면서 비평하고 이런 과정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가시면은 문학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어학 수업도 있고 문화 수업도 있어요. 근데 문화 수업의 경우에는 패션 쪽이랑 연결될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의상학과에 이런 수업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문혁 교수님이 이런 고민하는 수업들 많이 여시잖아요. 그러면서 국문과에서 배웠던 시각을 의상학과에 가지고 와서 생각해볼 기회가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국문과에서는 머리를 엄청 많이 쓰게 되잖아요. 막 과제하느라고 머리를 쥐어짜서 문장을 만들어내고 막 하다가 의상학과 와서 바느질 하고 있으면은 머리가 되게 맑아지고 휴식이 되는 이거를 병행하는 게 저의 멘탈 건강에 좀 좋았다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것도 좋았어요. 네, 그래서 병행하는 거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는 분 또 계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럼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강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현장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줌 참가자분들은 모두 비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 쓰는 취미 더하기 패션 전공은 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신 김희량 연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19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은 어떠셨나요? 네, 좋으셨죠? 네, 저는 그동안 패션은 그저 화려하고 멋있는 분야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 문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번 특강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께도 이번 특강이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스캔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 특강을 운영하기 위함이니 잠시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성대방송국 국장 김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